한국은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현재 한국 기업들을 호구로 본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한 대대적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태국 지진이 일어나자 이들의 입장은 180도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을 호구로 보던 이들이 돌연경악의 도가니에 빠지며 태세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안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존경과 동경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한국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이유가 아닌 한국은 저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 부모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하셨기에 저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 일찍부터 돈을 벌어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온 심지어 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늘 푼돈만을 벌며 하루하루 겨우 생존을 이어나가야만 했죠. 그러다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방콕 근교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태국에서는 이러한 생산직의 여자는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을 해주는 대신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그러한 차별 따위가 전혀 없이 저를 고용해 주었는데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로 유명하기에 제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건 저희 가족은 이제 끼니를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은 매우 가난했지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저는 이곳 공장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통 태국에서는 열심히 일해봤자 돌아오는 게 아예 없는 것과는 달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성실과 정직을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인지 제가 근무 시간에 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한국인 공장 관리자들은 제게 좋은 대우를 해주며 제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생산직 노동자긴 했지만 그래도 현지 태국인 노동자들 및 라인을 관리하는 꽤나 높은 직책까지 맡게 되었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더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듯 빨리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가 좋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건 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태국인들은 지각을 한다거나 근무 중에 농땡이를 부린다거나 하며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요구하는 대로 전부 들어주는 호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곤 하는데요. 이건 제가 일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파업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파업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 노력을 인정해준 고마운 국가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모님을 보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존경스러운 국가거든요. 물론 현대자동차 공장이 제공하는 복지만 보더라도 저는 파업으로 불만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은 지역 평균보다 50%는 높은 임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료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 또 통근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에어컨이 달린 통근 버스까지 지원해 주었거든요. 특히나 태국에서는 대기업에서조차 볼 수 없는 건강보험과 각종 추가 수당 및 보너스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이러한 믿을 수 없는 복지를 베풀어주는 한국에 절대로 반기를 들 수가 없었죠. 정말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직하며 현대 공장을 압박했거든요. 이들은 임금을 2배로 올려줄 것과 주 28시간만 일하겠다며 억지를 부렸고 또 유급휴가 10일 추가와 추가 수당을 2배 올려달라며 태국 노동법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들의 욕심과 억지에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에 더더욱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물론 태국인 동료 노동자들은 저를 배신자라며 싫어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한국 기업을 호구로 본 건 태국인 노동자들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현대자동차 공장만 해도 태국 GDP의 10%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태국 정부는 무슨 배짱인지 현대자동차에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갑질을 하며 한국 기업들을 향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제재가 시작된 날짜를 미루어 보건대 아무래도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태국 국적자에 대한 엄격한 입국 심사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이러한 갑질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적자에 대해 귀국 비행 티켓 및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특정 비자 유형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한국의 제재는 그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완전히 이해가 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그대로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고 벌써 수십만 명의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각종 불법 일을 통해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 지인들도 죄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불법 일을 하고 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조치가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 남자들은 약물 관련 불법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성 관련 불법 일을 하며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국에서 떼돈을 벌고 있다며 SNS에 자랑질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한국 입장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인에 대한 입국 강화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태국인들은 저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국인들은 무척이나 감정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태국에는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고 한심스럽게도 태국 정부마저 반한 감정에 사로잡혀 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니 태국도 한국에 차별을 가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성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면 태국의 GDP는 그대로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으로 내려가며 완전히 폭삭 망할 게 분명함에도 말이죠. 일단 태국 세관은 현대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부품, 반도체, 산업 장비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의 통관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현대자동차는 항구와 검문소에서 물류트럭이 한 달 동안 정체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국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모호한 안전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통관이 거절당하기도 했기에 현대자동차 태국 공장은 리튬 배터리의 수령 지연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난데없는 세무조사는 또 어떻고요? 태국 세무 공무원들은 부조리를 이유로 들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세금 신고에 대한 소명을 이틀 만에 전부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사소한 회계 오류조차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자산이 동결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으며 태국 세무 공무원들은 작정을 하고 조사를 나왔는지 세무조사 동안에는 공장 가동 자체가 중지되어 현대는 추가적인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10년 전에 세금 신고에 대한 소명을 이틀 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태국 측의 계획적인 보복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가장 소름 돋는 보복은 따로 있었어요. 분명 태국 정부는 한국 경영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를 내걸며 현대 공장을 유치했으나 이제는 패스트트랙은커녕 여러 고위 한국 관리자들은 근로허가 갱신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며 그대로 한국으로 쫓겨나거나 태국 입국이 불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이로 인해 필수 인력이 입국 거부되자 공장의 가동은 시도 때도 없이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실은 오로지 현대차 측이 감당해야만 했죠. 저는 이러한 태국 정부의 제재에 답답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에 환호를 하는 태국인들 및 태국 노동자들이 한심해서 한숨만 나왔죠. 이러다가 정말로 현대자동차 및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철수하기라도 한다면 저희는 죄다 길거리에 나앉으며 꼼짝없이 굶어야 하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감히 한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특히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더욱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국도 다른 국가의 입국객들을 이유 없이 제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과 태국의 국가적 수준 차이만큼 태국도 국격 차이가 많이 나는 미얀마 같은 국가의 입국객들에 대한 철저한 입국 절차를 거치곤 하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불법 체류 등의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나 태국은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로 한국에 터무니없는 제재를 가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대인배였어요. 현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당한 손실을 겪었으면서도 공장을 철수한다면 허허벌판인 이곳에서 기존 공장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부 굶어 죽게 된다며 끝까지 의리를 지켰거든요. 같은 태국인인 제가 봐도 태국인 동료 노동자들은 죄다 개차반이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약자를 위해 주는 대인배였던 것이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몇몇 태국인 노동자들이 바로 옆에 중국 공장에 드나들더니 이내 현대의 기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드나드는 수상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곧 이들의 수상한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현대자동차를 견제하기 위해 근처 중국 공장을 거점 삼아 태국인 노동자들을 구워 삶아 산업 스파이 및 파업을 주도하며 현대자동차에 손해를 입히고 있었거든요. 현재 중국은 자동차, 전자, 인프라 등 주요 부문에서 한국에 밀리며 입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품질로 한국 기업들을 이길 수 없으니 저가 정책을 펼치며 한국 기업을 앞질러 나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현대자동차의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에 밀리자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에 차질을 주는 더러운 수를 써가면서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벌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태국 현지인 치고는 꽤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은 제게 은밀히 접근해서 많은 돈을 보수로 줄 테니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기밀 자료를 가져올 것을 요청했고 또 파업을 조직하여 현대자동차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태국인들은 이러한 높은 보수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반한 감정이 심한 태국의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중국의 스파이 제안에 홀랑 넘어간 모양이었는데요. 솔직히 그들이 내건 보수는 정말로 높았기에 저 또한 그러한 보수에 혹하긴 했지만 역시나 한국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고 돈 때문에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또한 저는 현재 태국의 팽배해 있는 반한 감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도 했기에 이들의 요청을 묵살해버렸죠. 그리고 저희 가족을 살 수 있게 만든 한국에 보답하고자 더욱 보란듯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방점을 찍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미얀마 태국 지진 발생이었어요. 이웃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은 태국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흔들며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대자동차는 크고 작은 파업이 끊이질 않고 있었고 지진 당시에도 중국의 사주를 받은 태국인 관리자가 소규모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불법 파업 중인 수십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여전히 한국 공장 근처에 있었고 생산장을 점거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한국인 관리자들과 감독관은 파업 노동자들 보고 빠르게 공장 내부로 대피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나 파업 태국인 노동자들은 최악의 결정을 내렸죠. 바로 중국의 사주를 받고 파업을 주도한 몇 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공장은 내진 설계가 최악이고 난림 시공으로 지어졌다며 한국 공장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끝이라며 선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를 들은 다른 파업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 측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리가 없다며 한국 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바로 옆에 중국 공장으로 대피하자며 여론을 형성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단 30초 만에 결판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동이 시작되어도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한 번의 균열도 없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중국 공장은 지진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그대로 종이처럼 접혀버렸거든요. 중국 생산 공장의 지붕은 마치 팬케이크처럼 내려앉았고 그렇게 중국 공장으로 대피한 노동자들은 다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공장의 벽과 천장은 그대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심지어 응급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는데요. 또한 공장의 자동 셔터가 잠기고 백업 발전기도 완벽하게 작동했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들도 생명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산에 조금의 지연도 없이 그대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었죠. 정말로 이번 태국 지진은 태국 전역에 전례 없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지만 현대차 공장 안으로 대피했던 저는 조금의 불안도 없이 조금의 과장을 보태자면
지진이 지나간지도 몰랐을 정도로 상당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건 매우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지은 건물이 생각보다도 훨씬 형편없었다고 해도 다른 태국 건물들도 지진 때문에 붕괴되거나 손상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지은 건물만큼은 조금의 문제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궁금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를 보고 성실하다며 평소에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던 한국인 감독관에게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한국이 만든 건물과 중국이 만든 건물은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 한국은 건축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가기 때문이야. 이곳 현대차 공장만 해도 그래. 우리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는 더 강한 UHPC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또 외벽은 시멘트보다 가볍고 티타늄보다 강한 그래핀을 주입하여 코팅했거든. 여기에 지진파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지능형 구조 댐퍼를 사용한 뒤 공장 구조물에 대한 디지털 검사와 3D 응용 모델링 검사까지 거쳤기에 우리 공장은 절대로 붕괴되려야 붕괴될 수가 없는 거야. 한국이 지은 모든 건물들은 이러한 건축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철저한 최첨단 검사까지 실시하는데 어떻게 지진 한 번에 공장이 무너질 수가 있겠어?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건축 분야에서조차 세계 최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였고, 이들이 지은 건물들은 어떠한 자연재해도 견디는 미친 듯한 내구성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였죠. 제가 나중에 뉴스에서 확인하기로는 한국 시공사가 태국에 지은 48층 고층 빌딩 또한 이러한 대형 지진에도 불구하고 옥상 기준으로 3cm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리 패널 하나조차 깨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또한 한국이 지은 고속철도 터미널 또한 단층선 바로 위에 있었음에도 조금의 구조적 손상 없이 멀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 보니 태국은 여러 전통 건축물 보존에도 한국의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방콕에 있는 여러 불교 건축물들은 내진 보강 덕분에 피해 없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미친 듯한 기술력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전 세계의 외신들은 이러한 오직 한국 기업이 건설한 건물들만 멀쩡한 상황에 단체 보도를 나오며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왜냐하면 태국이 중국과의 1대1로 정책을 시행한 이후 태국은 중국의 저렴하고도 재빠른 건축 기술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을 중국 시공사와 맺는 크나큰 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진 발생 30초 만에 무너진 중국 공장처럼 중국이 시공했던 건물들은 죄다 무너져서 태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빠르고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죠. 일단 중국이 건설한 태국 관공서 타워는 이번 지진에 그대로 완파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기초가 흙도 아닌 늪 위에 지어졌을 뿐더러 중국산 저가 콘크리트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정도로 품질이 낮았기에 아예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더욱 가관이었던 건 중국이 방콕에 지은 건물들은 죄다 깨끗한 담수와 적절한 골재 대신 해변 모래와 바닷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이러한 건물들은 지진 발생 10초도 안 되어 전부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바닷물 속의 소금은 콘크리트를 약화시키고 철근을 부식시킴에도 이들은 방콕은 바다와 가깝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저질 시공을 일삼았고, 심지어 철근은 기준보다 50% 이상 얇았으며 때때로 건설용이 아닌 재활용 또는 닥철사 울타리를 사용하기도 했죠. 이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공을 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저가 정책 때문에 전문가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결국 경력이 전혀 없는 죄수들이나 미성년 고아들을 공짜로 강제 동원하여 무료 노동력으로 사용했거든요. 결국 중국이 만든 건물들은 사람이 지내는 곳이 아닌 그저 석고로 감싼 관과 같았고, 이러한 중국산 건물의 붕괴로 인해 더더욱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만든 학교의 바닥 타일은 양면 테이프로 대충 붙어 있었기에 당연히 학교는 지진 발생 3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까지 나온 상황에 태국 전역은 중국의 반인권적인 시공 방식에 분노가 들끓기도 했죠. 하지만 그중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태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돈에 미쳐버렸는지 이들은 이렇듯 한국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도 한국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번에는 단체 파업까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야말로 파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생산을 붕괴시킬 기회라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수백 명이 동원된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현대를 압박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양심도 없는 행보에 학을 떼기도 했지만 물에서 건져놓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은혜도 모르는 행보에도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들의 뻔뻔한 행보에 같은 태국인이라는 것마저 부끄러워졌고 결국 저라도 노동력에 대한 손실을 메꾸고자 동분서주 일을 했지만 저 혼자서 이렇게나 넓은 생산 공정을 커버하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고군분투에 한국인 감독관님은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주며 그동안의 제 성실함과 의리, 노력은 여기에 있는 모든 한국인 관리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감독관님의 말씀에 이젠 현대자동차가 정말로 철수라도 하는 건가 싶어 순간 엄청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는 변변한 일자리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장으로 간다고 해도 임금은 한국 공장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중국인들은 태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폭행까지 가하며 인간 대우조차 안 해주고 있기에 여자인 제가 그러한 사육장만도 못한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도 이젠 끝인가 싶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예상대로 생산 공정이 완전히 멈춘 현대자동차는 극심한 피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파업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이곳 공장의 일일 생산량인 850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2주만 이어져도 약 6천억 원의 생산량 손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유럽과 UAE에 지연에 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파업이 중단된다고 해도 현대자동차는 2주 이상의 공장 가동 중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업 시위대는 공장 내에 여러 AI 유도 로봇팔을 강제로 뜯어내며 고장내버렸거든요. 또한 생산 호렉 컨베이어 시스템이 무단 시스템 종료로 인해 5일 동안 중단되어 전체 재설정 및 재인증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 밖에도 시위대는 현대차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부수기 시작했고 광섬유 라인을 절단한다거나 하며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현대자동차 공장 내부의 기밀을 빼가려고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현대자동차 공장의 스마트 진입 잠금 장치는 공인된 한국 직원의 실시간 생체인식 스캔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 기밀만큼은 훔쳐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자 현대자동차는 정말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바로 사실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은 계속된 파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계약 위반을 밥 먹듯이 했기에 현대 측은 진작에 남아시아로의 공급망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 더 이상 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태국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태국인 파업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천하태평이더군요. 이들은 공장이라는 게 짓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현대가 어딜 갈 수가 있냐며 무슨 현대자동차는 마법사라도 되는 거냐며 조롱을 할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현대 측은 보란듯이 스리랑카에 지은 새로운 첨단 공장을 공개해버리더라고요. 현대자동차는 태국에서의 철수를 발표하자마자 5조 원 규모의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모듈형 전기차 제조 허브를 공개했는데요. 이곳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에 지어진 새로운 현대자동차 공장은 인도양 주요 항로를 따라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기에 인도, 아프리카, 중동 및 유럽으로의 수출 접근성을 7일에서 14일 이내에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지리적 요건은 내륙 화물, 항만 요금 및 항로 변경으로 연간 최대 1,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믿기지 않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요. 바로 이들은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10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모든 기계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25년 경제 구역 패키지의 토지 임대권 제공 및 한국 주재원 엔지니어 및 가족을 위한 패스트트랙 허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현대는 운영 비용을 연간 6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기에 태국의 갑질을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생각한 현대는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가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순환시킴에도 주제도 모르고 현대의 갑질을 하던 태국은 현대 철수와 동시에 완전히 괴멸 직전에 몰리게 되었죠. 현대는 태국에서의 철수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동안 계약을 맺고 있던 태국 현지의 94개의 물류, 케이터링, 전자 부품 중소기업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거든요. 즉, 태국은 기존 현대 공장 노동자를 비롯한 8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공중분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태국은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하는 몇 안 되는 글로벌 메가 기업으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죄다 자국의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현대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지 기업들과 계약을 맺으며 현지 발전을 도와주던 착한 국가인데요. 그러나 태국은 이러한 한국의 착한 면모를 되려 만만하게 봤고 이젠 현대가 없어진 태국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가 철수를 선언하자 한국 기업들은 이참에 지긋지긋한 태국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총 10조 규모의 21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장들도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자 일본 및 미국 기업들도 죄다 예정했던 태국 투자를 철회했고 결국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대가 철수하자마자 85%가 급감하며 태국은 아예 지역 위기가 아닌 국가 전체의 빨간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태국의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철수를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공장에 찾아와서 재발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무릎까지 꿇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재계만큼은 그렇게나 다정했던 한국인 감독관님은 그러한 노동부 관계자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그대로 짐을 꾸릴 뿐이었고 이를 본 태국인 파업 노동자들은 전부 절규하며 곡소리만을 낼 뿐이었죠. 저 또한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망 따위는 없었어요. 이건 주제도 모르는 태국이 초라한 절망적인 결말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저는 이제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아예 기본적인 일자리마저 전부 사라지며 돈을 못 벌게 된 태국인들은 소비도 전혀 안 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건 그야말로 꼼짝없이 말라 죽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동공이 완전히 풀리며 주저앉자 한국인 감독관은 제게 몰래 접근하더니 이내 비밀스러운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농,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 안 나? 우리 한국인 임직원들은 내 헌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 말이야.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건 너와 내 가족도 마찬가지야. 이미 내 워크퍼밋 비자를 발급해 놓은 상태고 너는 한국 현지로 가서 더욱 인상된 임금과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너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나 받고 싶었던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에는 공부를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너는 일을 하면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 저는 감독관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도 못 보는 선진국인 한국으로 간다니 이건 정말 꿈에서도 못 꿀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나 감독관님은 정말로 저와 제 가족들 명의로 된 비행기 티켓까지 내미셨고 저는 이러한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결국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인간으로 남고 싶었을 뿐이고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한국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켰을 뿐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저라도 좋게 봐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국가였다니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저 미치도록 고맙고 존경스러운 한국의 연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현재 태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에 더해 태국인 노동자들은 삼성 공장에서까지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벌이며 임금 3배 인상과 더불어 휴가를 3배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선을 넘은 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에 결국 삼성은 칼을 빼들었고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이어 삼성까지 행동으로 나서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 피아와 씨라고 합니다.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도시 곳곳은 거의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바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약 한 달여간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적인 폭력 파업을 이어나갔으며 태국 정부가 이러한 파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나서 파업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현대 공장에서 파업을 일삼는 태국 노동자들처럼 공장 내 기계를 부수고 한국인 관계자들을 감금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로 파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태국은 한국의 태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 사건 때문에 매우 분노해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여태껏 자잘한 손해보다는 큰 이익을 더욱 우선시 여기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이건 태국인들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큰 이익을 얻어올 좋은 기회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도 공장 가동 중지에 따른 손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곤 했고, 따라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태국 노동자들의 월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곤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만 해도 한국 공장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경우는 100건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 공장들에서는 거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삼성부터 해서 LG까지 한국 기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태국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실제로 태국 공장 전격 철수 선언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태국에 대한 투자 계획도 전부 철회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해버렸는데요. 현대자동차는 태국 동부경제회랑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고, 여기에는 배터리 개발 및 스마트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위한 R&D 센터가 포함되었으며, 심지어 현대는 전기차 조립 및 기술 통합 분야에서 5천 명의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겠다는 당찬 포부까지 밝힌 상태였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에서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이 매우 부족하여 현대와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기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전부 태국을 외면할 때 오직 한국만은 태국의 손을 내밀어준 셈이었고, 이로 인해 드디어 태국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날이 오나 싶었는데 그러한 희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한 것은 현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또한 라영주에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태국 대학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구축하여 현지 인력을 교육해주겠다는 꿈만 같은 발표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기술 이전 및 교육 프로그램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며 대학 파트너십 및 장학금으로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태국의 R&D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태국은 덕분에 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AI 및 IoT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10,000명의 근로자를 숙련시킬 수 있는 꿈만 같은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의 전문성 없이는 첨단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조차 하지 못하는 태국의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였고, 한국은 태국이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태국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파업에 악을 뗐고, 심지어 이번에는 삼성 공장에서 폭력 시위까지 벌이며 기계까지 깨부수는 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투자 계획을 전부 철회하고 심지어 내친김에 삼성 공장까지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왔는데요. 저는 하루아침에 태국의 꿈이 완전히 박살난 이러한 상황에 처음에는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건 정말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태국의 현재이자 미래까지 책임질 예정이었던 현대 로템과 삼성물산 또한 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한 뒤 그대로 철수하기로 확정지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태국은 중진국이지만 같은 중진국 중에서도 인프라가 매우 형편없는 축에 속하고 방콕 지하철 등의 그나마 현대적이라고 평가받는 인프라들은 전부 한국이 지어준 것들이기에 태국의 자체 기술력은 개발도상국만도 못하다고 평가받는 게 현실입니다. 태국은 애초에 관광업 하나로만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력과 인프라가 다른 중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태국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죠. 방콕의 지하철을 현대화시켜준 현대 로템은 이번에는 스마트시티, 교통, 물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태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러한 현대 로템의 전문성은 분명 태국의 도시 및 농촌 인프라를 더할 나위 없는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대 로템의 5조 원 규모의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는
방콕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도시 외곽의 교통을 개발하여 태국의 고질병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지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게 될 예정이었죠. 물론 삼성물산 또한 람차방항 인근에 7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허브를 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태국의 물류 인프라는 무역 및 제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태국은 이러한 현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전무했기에 삼성물산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AI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배송 지연을 줄이는 건설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비효율의 극치를 달렸던 태국 물류를 되살려주기로 계획했기에 태국은 한국 덕분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나 싶은 기대감에 한껏 들뜨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태국에 투자를 계획했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게 되면서 그대로 한여름 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삼성 측은 자신들은 현재 태국의 여러 계열사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져주고 있고 또한 막대한 투자와 기술 교육을 통해 태국의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상황임에도 어떻게 태국인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삼성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이제 더 이상의 태국 투자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태국 노동자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들의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벌이며 고가의 장비까지 파손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수리비 및 공장 가동 지연 비용만 해도 20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삼성은 단단히 열이 받았는지 현재 삼성은 진작부터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라오스 등지에 삼성 공장을 짓고 있던 차였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태국 공장을 라오스로 전격 이전하는 동시에 이전에 태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들을 전부 라오스에 투자하기로 확정지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까지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삼성전자는 태국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파업 및 불성실함에 진작부터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몇 년 전부터 라오스의 사바나시 경제특구에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과 스마트폰 제조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삼성의 라오스 공장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연간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500만 대의 반도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칩과 IoT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춘 R&D 센터를 포함하고 있기에 라오스가 엄청난 기술 혁신 및 기술자 인재들을 육성할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라오스의 첨단 R&D 기술자를 포함하여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기에 이러한 잠재적인 일자리를 고스란히 잃은 태국 입장에서는 더욱 뼈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태국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명한 외신들조차 한국 편을 들며 그야말로 태국은 국제왕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국은 이러한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에 언론 플레이라도 하며 한국을 비방한다면 국제 여론에 못 이긴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외신들을 이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태국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더군요. 사실 외신들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태국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약자 축에 속하므로 늘 이러한 파업 상황 때마다 외신을 이용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분명 저번 파업까지만 해도 태국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던 BBC 뉴스는 태국의 이기심이 결국 파국을 불러왔고 한국이 라오스로 눈을 돌리면서 태국의 경제 위기가 깊어졌다며 태국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예측했는데요. 태국은 올해만 해도 100여 건이 넘는 파업을 일삼으며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지치게 했고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보장하고 있던 것을 고려한다면 태국인들의 지나친 욕심은 결국 화를 불렀다며 태국을 비판해왔죠. 그러면서 태국 내의 주요 한국 기업 공장 철수로 인해 태국은 수조 원의 잠재적 투자 손실을 입었고 한국의 라오스로의 공급망 전환은 단순한 지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상징적인 움직임이며 한국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대한 혁신적인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태국이 한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곧 세계적인 신뢰를 잃게 되어 태국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거라는 섬뜩한 주장까지 해오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어떻고요? 전통적으로 기업보다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던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지만 이번 태국인 노동자들의 파업만큼은 상당히 험악한 논평을 통해 태국을 비판하더라고요. 이들은 한국은 매사에 신중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한국이 태국을 저버렸다는 것은
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LG와 삼성과 같은 한국 대기업은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자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들이 태국에서 철수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총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라오스로 이전되면서 태국은 GDP와 FDI의 복구 불가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태국을 비판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국은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 손실이 13조 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하며 태국의 경제 침체를 예측했는데요. 이렇듯 외신들이 하나같이 절망적인 보도만을 쏟아내자 실제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과 더불어 태국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었던 인텔과 폭스콘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철수함과 동시에 태국 노동법의 불확실성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인해 첨단 기술 투자를 중단한다며 태국에서 발을 뺐는데요. 이들은 매력적인 세금 감면과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이전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인텔은 말레이시아의 5G 기술에 중점을 둔 칩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조 원을 할당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를 통해 태국은 전자 공급망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연간 2조 규모의 수출 수익이 날아간 셈이었기에 이건 정말 완전히 괴멸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국에 투자를 계획했던 아마존과 구글 또한 삼성의 철수 소식에 황급히 투자를 철회해버렸거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의 데이터 센터에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고, 구글 또한 지역 기술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8천억 원을 할당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삼성이 발을 뺨과 동시에 이들은 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황급히 예산을 철회해버렸고, 그렇게 태국은 엄청난 잠재적인 손실을 본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현재 태국에는 황당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탓에 거의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끔찍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태국인들 10만여 명을 그대로 태국으로 추방 조치를 하면서 수많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국 공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얼토당치않은 시위를 벌이며 끔찍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는 태국이 먼저 잘못한 문제가 맞았는데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상황이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서 불법 일에 종사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약물 및 업소, 보이스피싱 등 각종 악질 범죄에 가담하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태국에 항해 서신까지 보내며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엄하게 대응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죠. 그러나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태국 측이 잘못을 한 것임을 알고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명 중 8명이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국제적 망신일 뿐만 아니라 태국의 신뢰도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저 언론 통제를 통해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작하며 한국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정말로 자신들이 선포한 대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깡그리 검거한 뒤 약물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태국인들은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해버리며 단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환수한 뒤 그대로 비행기에 태워 태국으로 추방해버리는 초강수를 둬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태국 공항에 동시다발적으로 도착한 불법 체류 태국인 10만여 명은 공항에 오자마자 충격적인 행동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들은 현재 태국 내 한국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들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체할 테니 파업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하고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추가적인 시위를 일으켰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수익을 환수당한 채 쫓겨났으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며 시위까지 벌인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태국인들은 전부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에 현재 추방당해온 태국인들은 전부 단순 불법 체류거나
한국에서 적절한 허가도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직접 혹은 간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공장은 태국과는 달리 현대식 시설과 에어컨이 설치된 작업장, 글로벌 안전표준 준수 등 우수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한국 공장은 에어컨도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후진적인 태국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런 꿈의 직장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파업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인체공학적 장비를 처음 사용해봤고 휴식 시간도 처음 가져봤다며 모든 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극한의 비효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태국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바엔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드러눕더군요. 심지어 이들은 현재 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받는 월급을 인지하고 더더욱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떼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태국 평균 임금의 2.5배나 되는 임금을 받으며 보너스와 초과근무 수당까지 보장되는 일자리를 가졌으면서 어떻게 파업을 일삼을 수 있냐며 당장 욕심 많은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보너스와 초과근무 수당 따위의 제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태국 공장들에서는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태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의 일자리는 태국에서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욕심을 내고 파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공장에서는 태국 기업에서는 대기업조차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 건강보험과 운송보조금, 식사수당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권위 있는 일로 여겨지기에 태국에서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든 태국인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독차지하며 상류층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욕심을 내다 상대를 잘못 만나버렸고 현재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파업 노동자들은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는 불법 체류 태국인 무리들과 육탄전까지 벌이며 끔찍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 병력들을 이들이 싸움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항에 집결시켰고 총력을 다해 파업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 추방 태국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상황이지만 수십만 명 규모의 혼란을 중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현재 방콕의 공항과 도로들은 죄다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싸움 상황에 태국의 교통망과 치안, 그리고 행정망까지 전부 마비된 상황이고 싸움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탓에 이러한 대규모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태국의 끔찍한 혼란은 다른 국제 외신 기자들에 의해 전부 포착된 상황이고 기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한국과 연관지으며 태국인들의 탐욕은 결국 국가체제 전복과 분열까지 초래했다며 태국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편에 붙으며 배울 점이 많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용하여 불법 파업이나 벌이며 불법적인 이익이나 얻고 있다니 이번 상황은 태국인들의 이기심과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비열한 속내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연신 태국을 비판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러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끔찍한 상황을 중재해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있지만 역시나 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혼란을 도저히 중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한국과 태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은 줄곧 태국이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특유의 노련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해주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큰형님 같은 존재인 한국도 완전히 뒤를 돌아선 상태이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국은 그야말로 국가 행정망이 완전히 붕괴된 채로 시위가 자연스레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나약한 태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런 태국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을 배신했다는 것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실수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뒤통수를 친 태국은 혼란과 더불어 끔찍한 내리막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인지하며 절망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